지구 안에 또 다른 세계?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사는 행성으로 알려진 지구.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지구 내부에 또 다른 문명이 있고 그 세계에 또 다른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읽은 SF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허무맹랑합니다. 허무맹랑해요. 예. 정말로 황당무계한 이야기지만요. 지구 속에 또 다른 문명과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 내부가 내핵, 외핵, 멘틀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 비어 있으며 그곳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일명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들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악설일지 지구 공동설의 실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는 크기에 비해 질량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지구는 표면적이 약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에 질량은 약 60해톤인데요. 그야말로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구가 크기에 비해 생각보다 가볍다고 한다면서 이들은 지구 내부가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뭐 질량이 작다고 해서 지구 속이 비어있다라고 단정 내리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실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뭐 다른 건 뭐 없습니까? 설마 그것만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1968년 11월 23일 기상위성 에사가 찍었다고 알려진 북극해의 사진인데요. 누가 저기다 구멍 뚫어놨네요? 자, 북극해에 존재하는 저 미스터리 존.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저 구멍이 북극해 구멍난 부분이 지구 속과 밖을 통하게 하는 입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1997년 1월 미국과 러시아가 40여 년 동안 군사 목적으로 수집한 북극해 비밀 정보를 공개. 자, 그렇게 그린란드와 노르웨이 북단 사이의 북극해에서 물이 빠지는 통로인 굴뚝의 존재가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아, 진짜? 뭐가 있나 그런 줄 아네? 정말 믿기 힘들지만요. 지구 내부에 다녀왔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곳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는 키가 3m 이상 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출신 올랍 얀센이라는 남성은 북극해로 향하던 도중 우연히 지구 내부로 들어갔고 2년 반 동안 살다 나왔다면 생생한 경험담을 전했는데요. 그가 목격한 지구 내부의 세상의 모습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곳에 사는 인간의 수명은 무제한, 그리고 나이도 본인 스스로 설정 가능. 뿐만 아니라 문화와 과학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곳보다 수천 년 앞서 나가 있고 공룡과 같은 멸종 동물이 그 세계에 아직 존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지구 공동설에 대한 논란을 가장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지각을 뚫고 직접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요. 지각의 평균 두께는 35km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뚫은 지각의 한계는 12km에 불과해서요. 그래요? 지구 공동설을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하는 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과연 지구 속에 또 다른 지구는 실존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호기심 어린 상상력의 결과물일까요? 역시 19위야. 정말 뺏을 수가 없는 19위였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18위 공개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북극, 남극 양쪽으로 한번 치고 갑니다. 남극입니까? 남극입니다. 이게 헤드라인만 봐도 저랑 크게 다른 게 없는데요. 좀 나아요. 들어보시면 실망. 19에서 18위 정도 납니다. 현재 약 4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것으로 알려진 인류. 그런데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최초의 인류와 문명이 등장한 곳이 이곳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륙의 연평균 기온 영하 55도,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원시 대륙이라 불리는 남극입니다. 아니 사실 지금도 혹한의 환경으로 일부 연구원만 연구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데 저기서 사실 문명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저렇게 추운 곳에서. 2012년 9월 전 세계 언론에서 보도된 충격적인 내용. 남극에서 피라미드 발견.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문명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알려진 남극에서 인공 구조물인 피라미드가 발견됐다? 이게 바로 사라진 초고대 문명과 우리가 모르는 인류가 남극에 존재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이상하긴 하다. 자, 일부 과학자들은 날씨 변화가 심한 남극에서 오랜 세월 침식되면서 이 피라미드 모양을 갖추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부분 산은 험준한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극에서 발견된 피라미드는 평평한 지형에 있기 때문에 자연 형성된 산이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산맥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변이 다 평평합니다, 지금. 그러면 증거를 좀 더 주시면 제가 그래요?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요 정도로 남극 대륙에 고대 문명이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2012년 8월 네이처에 따르면요. 남극의 암석을 조사해 봤더니 무려 1,500만 년 전 남극 대륙에 야자수숲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남극이 지금과 달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아열대 기후였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당시 존재했던 초고대 문명의 인류가 이 피라미드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인류가 아프리카에 등장했다라고 추정되는 게 한 400만 년 전이라고 보면 만약에 이제 1,500만 년 전에 남극 인류가 있었다면 인류의 기원의 역사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네. 게다가 2018년에는 남극 대륙에 존재했던 고대 인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남극 대륙 아래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바로 SNS에 게재된 한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남극 빙하에 90m에 달하는 구멍을 뚫은 뒤 얼음 조각을 던졌습니다. 이때 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약간 총소리? 이펙트? 이펙트 같은 소리가 났죠? 총소리? 마치 누군가가 위협을 느끼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총을 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남극의 대륙 아래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찾은 문명의 역사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17일 공개합니다. 자, 두 기자님은 미제 파라다이스, 바닷속으로 사라진 전설의 대륙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당연히.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를 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저편에 아주 큰 아틀란티스라는 섬이 있다. 사방에 금과 은 등으로 부가 넘쳤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해군 대국이다. 하지만 아틀란티스는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침몰,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서에도 나오니까 사실 뭐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땅이 아니라 정말 분명히 기록된 게 있으니까 우리가 다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은 많이 되는 건데 만약에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4대 문명보다 훨씬 전에 그렇죠.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전 세계 수많은 고고학자, 역사가들이 아틀란티스를 찾아 대탐험, 대서양, 모로코의 사하라, 심지어 버뮤다 삼각지대까지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아틀란티스의 실체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후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하마 제도의 작은 섬, 비미니. 여기서 아틀란티스 뭐 유적이라도 발견된 겁니까? 아하. 자, 먼저 비미니 섬이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비미니 섬 인근 바닷속에서 도로가 발견됐습니다. 도로요? 일명 비미니 로드라고 불리는 이곳은 평균 길이가 2m고요. 높이가 약 0.5m, 무게가 1톤가량 되는 네모난 돌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약 630m 거리까지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을 발견한 밸런타인 박사는 비미니 로드가 최소 6,000년에서 1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인공도로라고 발표. 일각에서는 이 비미니 로드가 아틀란티스로 가는 통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자연현상입니까? 저거는 진짜 자연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전 말이 안 돼요. 너무 균질하긴 하네요. 그렇죠. 아니, 예. 바닷속에 그것도 한 10,000년 전에 인공 도로가 있다. 사람이 만든 도로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몰랐던 문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뭔가 더 증거가 나와야지만 이게 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결정적인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 그는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몰락까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런 그의 또 다른 예언. 1968년 바하마 해역에서 아틀란티스 대륙이 바다 위로 솟아오를 것이요. 아니 뭐 아직까지도 솟아오르진 않았는데 이 예언이 왜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비미니 섬이 위치한 곳이 바로 바하마 해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결정적으로 비미니 로드가 처음 발견된 시기가 바로 1968년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떠오른다는 게 이게 물 위에 뜬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한테 발견된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게도 그렇죠. 해석할 수 있죠. 어허.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신기하긴 한데 이거는 약간 저 예언가의 영역이지 이게 뭐 과학이 과학적인 아니잖아요. 근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가설을 준비했어요. 바로 아틀란티스가 현재 카리브해 쿠바 일대에 존재했다는 주장입니다. 쿠바. 쿠바 아틀란티스 설을 제기한 이는 영국의 유명 역사 작가인 앤드류 콜린스. 그는 전 세계 각지의 고대 문명 유적지, 신화와 플라톤의 기록을 연구해 추리했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첫 번째 근거. 아틀란티스는 리비아와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대륙이다. 사람들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기록된 이 문장을 아틀란티스의 대륙 크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콜린스는 그리스어의 보다 큰이라는 단어가 중간에라는 단어와 유사하다고 생각, 아틀란티스 대륙을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인 카리브해 지역으로 추측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이기 때문에 리비아와 아시아의 중간 위치를 카리브해로 추측한 것이죠. 근데 또 왜 하필 쿠바예요?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두 번째입니다. 큰 산맥이 차가운 북풍으로부터 아틀란티스 대평원을 보호했다. 콜린스는 플라톤이 말한 산맥이 쿠바의 과니과니코 산맥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매년 겨울이면 북쪽 할렌 전선이 쿠바 대륙으로 불어닥치는데 과니과니코 산맥이 북풍을 막아서 쿠바의 서쪽 평원 작물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겠지만 북풍 막는 산맥은 너무 많죠. 아니 산맥 너무 중에 많다. 바람을 안 막는 산맥이 없죠. 없지, 산맥 그래요. 무조건 근거 좀 부족해야지. 근거 부족하다. 예. 자, 이번엔 진짜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바가 아틀란티스였다는 근거 세 번째. 콜린스가 주목한 멕시코 신화, 뱀의 사람들. 뱀의 사람은 동쪽의 아스틀란에서 건너와 7개의 동굴에 우두막을 짓고 살았다. 콜린스는 신화에 언급된 아스틀란이 아틀란티스와 어원이 같으며 신화 속 동굴이 바로 쿠바 푼타델 에스테 1호 동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동굴에 동심원이 연속적으로 고리를 이루며 그 옆으로 S자 모양의 꼬리가 나온 암각화가 있습니다. 네. 콜린스는 이것을 혜성으로 추측. 고대인들이 혜성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뱀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멕시코 신화 속 뱀의 사람들의 고향인 아틀란티스를 쿠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각화가 근데 너무 생생하다. 누가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벽화 많이 봤는데 저렇게까지 선명한 벽화 잘 없잖아요. 하지만 아틀란티스가 쿠바였다는 콜린스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설과 추론일 뿐이다 라며 반박을 했는데요. 도무지 찾을 수 없어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된 사라진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 그것은 플라톤의 상상이 만든 전설의 섬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과연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곳일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15일 공개합니다. 신화 속 이것이 실제 있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 속 고대 유적지들에는 침입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설치된 무시무시한 함정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화 속에나 등장할 법한 쉽게 사람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고대 유적의 함정이 터키에서 발견됐습니다. 2013년 4월 이탈리아의 한 대학교 고고학과 프란체스코 단드리아 교수 연구팀은 터키 남서부 파무칼레 인근에 폐허가 된 한 사원의 유적을 탐사하던 중 섬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 왜 새들이 여기에 다 죽어 있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새들이 아무런 외상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그 기이한 현상을 조사하던 연구팀은 이 동굴의 입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지옥의 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 머리 새 딸린 개 있는 지옥의 문이요?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
연구팀이 그렇게 추측한 이유. 기원전에 활동했던 그리스 역사학자였던 스트라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지옥의 문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곳은 안개와 전기로 가득 차 있어서 간신히 앞을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동물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데 잠수를 떨어뜨려 보니 곧장 죽는 것을 목격했다. 그 증기가 뭔가 독가스. 질식사죠. 그렇다고 한다면 입구에 있는 새도 이런 이제 독가스 때문에 죽은 거. 뭐 그렇게 추측을 해야 되나? 자, 그래서 2018년에 독일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가스 분석기를 사용해 동굴을 탐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동굴의 가장 아래쪽은 무려 91%에 달하는 고농축 이산화탄소가 낮게 깔려 있다고 하고요. 오, 독가스 맞네. 그렇죠. 동굴 입구 근처에서도 최대 53% 정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야, 아니 53%면 질식사하죠. 높긴 높아요. 되게 높을 수 있죠. 90몇 프로는 고농축입니다. 연구팀은 사원터, 욕조, 계단 등도 발견됐으며 이들 유적도 고대 신화의 묘사와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이 동굴 근처에서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 하데스와 그의 아내 코레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해리석 기둥을 발견. 이 동굴을 조사하던 프란체스코 교수는 과거 성직자들이 이 동굴에서 동물들을 죽이고 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추측. 이 동굴은 하데스, 명왕성의 이름을 따 플루토니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지옥에는 과연 이 문을 지나면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짚고 14위 공개합니다. 율도국은 실제 존재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알려진 허균의 홍길동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소설 속 홍길동은 이상향을 꿈꾸며 조선을 떠나 율도국을 세우죠. 그런데 홍길동이 세운 국가 율도국이 사실은 실존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홍길동전은 원래 실존 인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 소설이잖아요. 아니, 역사서에 언급은 돼요. 그 당시 의적이 있었고 홍길동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가설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한 역사 전문 작가에 따르면요, 이 율도국이 실존했으며 심지어 그 율도국의 위치가 지금의 대마도라는 겁니다. 아, 정말? 대마도가 율도국이라고요? 그렇죠. 저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근거가 뭐 있습니까? 지금부터 율도국이 대마도라는 가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주목할 것은요, 여러분, 해류의 흐름입니다. 쿠로시오 해류의 한 줄기가 이 대마도를 거쳐서 한반도 동쪽을 따라 우리나라 북쪽으로 향하는 동안 난류를 형성하고요. 우리나라 북쪽에서 동해로 향하는 북한 한류와 교류. 자, 이런 해류와 계절풍의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함경도에서 배를 띄우면 자연스럽게 대마도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해를 타고? 야, 진짜로? 그럼 이것만으로 대마도를 율도국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 자, 율도국 대마도 설에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서 고사기에는 대마도를 항구섬 혹은 나루섬이라는 뜻을 가진 이 진도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나루진 글자에서 삼수변을 일단 빼보자. 이 삼수변을 빼면 붓율자가 되죠. 붓율. 예. 그래서 추측하기를 홍길동이 대마도에서 왔을 때 항구에서 교역하러 온 일본인을 만나게 됐고 필담으로 섬 이름을 물었는데 일본인이 실수로 율도라고 알려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하. 글자로만 생각하면 말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또 있는데요. 현무사, 우리 친구야 친구 할 때 친구라는 단어. 뭔데? 자, 대마도에서는 일본 본토와는 달리 우리나라처럼 친구를 친구라는 발음으로 부릅니다. 도모다치가 아니고? 도모다치 안 써요. 근데 대마도 사람들 지금 이 말을 대마도 사투리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거나 사투리처럼 그 지역에서만 내려오는 말인 건데 그럼요. 사투리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 오래 전에 누군가가 이 말을 어딘가에서 배워왔다는 거잖아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과연 가상국가 율도국은 실존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대마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잃어버린 대륙을 찾아서. 자, 잃어버린 대륙은 영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할 정도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죠. 그런데 영화 속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이 이 모리셔스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2013년 모리셔스 섬에서 학술 연구 중이던 노르웨이 오슬로대 연구진은요, 해안에서 채취한 현무암 모래에서 존재할 수 없는 역사의 흔적을 발견하며 들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과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인도 대륙의 다리 역할을 했던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입니다. 뭘 발견했길래 또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이라고까지 했지? 자, 연구진이 발견한 것은 바로 최대 19억 년 전에 형성된 광물 지르콘입니다. 아니 지르콘은 요새 네네. 히토류의 일종으로 사실 공업에 되게 중요한 재료로 쓰이거든요. 근데 저게 왜 잃어버린 대륙의 흔적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요, 바로 연대입니다. 모리셔스 섬은 900만 년 전 용암 분출로 형성된 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900만 년 전에 형성된 모리셔스 섬에서 그보다 무려 18억 9,100만 년이나 앞선 광물, 지르콘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건 이상하네. 그래서 당시 연구팀은 이 지르콘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잃어버린 대륙의 파편이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잠시 학창 시절의 기억을 소환해 보시죠. 과거 2억 5천만 년 전 이 판게아라는 하나의 대륙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분리되고 이동해 현재 7대륙이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과 판구조론을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기억납니다. 자, 연구자들은 인도와 모리셔스가 분리될 때 기다랗게 늘어난 땅덩어리가 끊기면서 그 조각이 인도양 밑으로 가라앉았고 그 위에서 화산이 분출되며 형성된 섬이 모리셔스라고 주장. 그래서 모리셔스 아래에 묻혀있는 잃어버린 대륙을 모리티아라고 명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륙 이동설이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대륙의 실마리를 하나씩 찾다 보면 언젠가 우리 지구에 대한 비밀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폴란드 고고학팀을 충격에 빠뜨린 사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호, 이거 뭐 어쨌든 글씨가 뭐 잔뜩 써 있네요. 역시 오 기자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착하게. 네. 글씨는 뭐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요? 전 기자가 이게 뭐지 하는 사이에 이게 뭐지가 뭐냐면 저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아, 그럼 뭐 한 줄, 글씨는 당연히 있고 한 줄이라도 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뭐 날씨가 화창한 편이었다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요? 근데 여기다 왜 이렇게 잘 써놨어요? 저 글들을. 이곳은 아프리카 수단 북부의 나일 계곡의 한 유적지에서 발굴된 지하실입니다. 벽면 가득 적힌 알 수 없는 글씨와 함께 발견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7구의 미라. 와. 이 지하실을 연구한 폴란드 고고학팀은 미라들과 벽의 비문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저렇게 긴 글들을 왜 써놨겠습니까? 날씨겠다면서요. 아니 날씨가 화창한 데 비해서 여기 기운이 심상치 않다고 써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근데 이 폴란드의 고고학팀은 발견 당시 미라들이 모두 예복을 입었고 일부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 지하실을 1113년에 사망한 트리니티 수도원의 대주교 게오르기오스와 성직자들의 무덤으로 추측. 마쿠리아 왕국에서 가장 강성했던 왕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이건 또 다른 얘긴데? 마쿠리아 왕국은 뭐예요? 마쿠리아 왕국은 모르죠. 전 처음 들어봐요. 뭐예요? 어디예요 이게? 마쿠리아 왕국은 뭐 지금은 사라진 문명으로요. 예. 5세기 후반에 현재 수단 북부와 이집트 남부에 건립된 기독교 국가인데요. 수도인 고대 동골라를 중심으로 거대한 건물을 새롭게 건립하고 벽화와 공예예술이 발달, 약 900년 동안 왕국이 번성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모르잖아요. 900년이면 사실 뭐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신라 정도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좀 생소한데 사실 미라들이 지키는 왕은 그럼 누군지 알려졌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마쿠리아 왕국은 1365년에 일어난 내전으로 왕조가 쇠락, 그리고
1560년대에 오스만 제국에 점령당하며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네. 그리스어와 콥트어로 작성돼 있는 벽의 비문들을 조사한 결과 하나님과 천사의 이름, 주기도문 등 성경 복음서 일부와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 기도문으로 해석. 하지만 미라들이 지키는 무덤의 주인 마쿠리아 왕의 정체는 물론 마쿠리아 왕국 역사의 많은 부분이 현재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까지 아예 자료가 없다라는 게 사라진 문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의문이긴 하네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쉽고 11위 공개합니다. 모모모 진화의 잃어버린 고리. 언어 뇌생남 두 분께 퀴즈 나갑니다. 네네. 혹시 세계의 언어, 알파벳. 이 알파벳의 기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리스 당연하잖아요. 그리스. 아니 알파벳이란 말 자체가 알파 베타. 그래 알파 베타인 거 아니에요? 오, 그리스. 그러니까 그렇게들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럼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어딘가요? 그리스 아니라고.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지금부터 잃어버린 알파벳의 기원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라키시. 2018년 이곳에서 약 3,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토기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이 토기 위에 뭔가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어디? 저거 약간 수메르 때 봤던 것 같은데. 문자네, 문자. 자, 이 문자가 바로 알파벳 연대기의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음소 문자는 이집트 서부 사막의 바위와 시나이 반도 남부의 광산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그 연대가 기원전 1900년에서 1800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 음소 문자는 가나안 광부들에 의해 기원전 1300년에서 1200년경에 가나안 지역에 퍼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예? 가장 오래된 음소 문자와 가나안에서 발견된 문자 사이에 대략 500년의 차이가 존재해서 알파벳 기원에 대해 풀리지 않은 잃어버린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의 문자를 발견한 오스트리아 고고학 연구팀은 독일에 적힌 문자는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에서 발견된 글자들과 이후 가나안에서 발견된 문자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 발전의 연대기가 이제 약간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뭐 확실하게 우리나라 뭐 훈민정 대례본 같이 이거는 뭐 어느 날 무슨 뜻으로 만들었다 딱 있으면 명확하잖아요. 아, 이거 조선 아닙니까? 그래서 한글날도 세계에 우리가 하나예요, 그런 게. 그럼 우리 문자 우리밖에 하나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한글이 우수한 거고. 그럼. 아니 제가 우수하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그렇게 없어요.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뜻이 해석이 됐습니까? 그래야 문자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죠? 네. 토기 파편의 문자를 해석한 예루살렘 히브리대 금석학자 하가이 미스가브에 따르면요. 첫 줄에 쓰인 세 개의 문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노예 또는 하인을 뜻하는 에베드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노예를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두 번째 줄은 히브리어로 과일즙이나 꿀을 의미하는 누페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요게 저 톡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누구 꿀단지가 만지지 마 이거 이런 거잖아. 이름 써놓은 거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토기 파편에 기록된 문자의 수가 적고요. 발견된 사료가 아직 많지 않아서 아직 알파벳의 기원에 대한 수수께끼가 완벽하게 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열쇠를 찾는다면 어쩌면 알파벳의 기원을 푸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10위를 공개합니다. 인디아나 존스 모모모 신의 도시. 고대 문명과 전설의 왕국을 찾아 전 세계로 모험을 떠났던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가 마야 문명의 잃어버린 크리스탈 왕국을 발견했듯이 이번엔 저와 함께 잃어버린 도시 화이트 시티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오, 화이트 시티? 화이트 시티는 뭐죠? 처음 들어보는데? 건축물들이 모두 하얀색이라 화이트 시티라 불리는 이곳은요. 수백 년 전 중앙 아메리카 일대에서 신비로운 낙원인 그곳에 들어선 사람은 다시는 세상에 못 돌아온다. 그리고 16세기 중남미 아스테카 문명을 정복한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의 편지에서 그 존재를 처음으로 언급. 그 뒤 많은 고고학자들은 반인 반묘, 원숭이 신이 지배하는 화이트 도시가 존재했다고 여겼고요. 야, 이건 진짜 인디아나 존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이네요. 와, 신비롭지 않습니까? 되게 이쁘겠네. 네. 자, 그리고 드디어 2015년
미국과 온두라스의 합동 탐사대는요, 특수부대의 도움을 받아 하늘길로만 접근할 수 있는 온두라스 모스키티아 지역 밀림에서 레이저 스캔 기술을 통해 전설 속 화이트 시티의 흔적을 확인합니다. 원숭이 같긴 하네. 근데 나는 이건 뭐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거는 그 주술적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숭배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일 수도 있고 원숭이 신을 모시는 걸 수도 있고. 형상화시키는 걸 그렇죠. 아까 언급이 됐죠. 원숭이 신을 위한 제사를 지낼 때 갖다 놓는 어떤 형상물일 수도 있고. 오, 신기하다. 이 탐사대는 이곳에서 샤머니즘 문명의 흔적인 반인반수의 돌 조각을 비롯 10에서 1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뱀과 새 등으로 장식한 조각 50여 개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즉 권력 계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피라미드까지 발견됐습니다. 저 왼쪽 위에 토기 파편같이 보이는 걸 보면 저거는 상당히 정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문양이 네. 저 정도 장식이 있다는 건 약간 그 계급 사회가 그렇죠. 무엇보다 피라미드 같은 거 세우려면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 강제로 시키지 않는 한 그런 큰 걸 만들 수 없습니다. 노예 없이 못 만들죠. 인력을 동원하지 않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물들이 거의 약 1000년 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였고요. 뿐만 아니라 탐사대를 이끈 고고학자 크리스토퍼 피셔에 따르면 이 유물들은 단순한 잃어버린 도시가 아니라 프리 컬럼비안 문명을 상징합니다. 아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아서 음. 그래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 하고요. 보존 상태가 너무 좋죠. 지금 굉장하네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9위를 공개합니다. 모래 속 잃어버린 도시 발견. 6세기경 페르시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담은 설화 아라비안 나이트. 이번에 저와 함께 떠날 곳은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풍요의 도시로 등장하는 오만의 전설 속 고대 도시, 바로 우바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우바르는 당시 금만큼 가치가 컸던 약재이자 향료인 유향의 교역으로 화려하게 번성하면서 일명 환상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사치와 타락에 젖은 주민들의 모습에 노여워한 신이 한순간에 도시를 모래 속에 묻어버렸고 이후에 사라진 사막의 아틀란티스라고 전해졌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도시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정말 우바르가 그저 전설 속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만 1992년 우바르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건 뭐 전설 속의 얘기가 아니라 도시가 실제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뭐지? 1992년 레드셋 위성의 원격 감지 레이더가 포착한 무언가. 이것이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우바르의 발견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저게 나온 거네. 저 길이? 예. 그리고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만 남부 살랄라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사막에서 우바르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됐는데요. 이후 계속된 조사 끝에 우바르와 예멘 동부를 잇는 일명 인센스 로드 유향길과요. 유향을 나르던 아랍 상인들이 이정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30여 개의 석합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뭐 실크로드 같이 뭐 그런 게 있었네. 향로드네, 향로드. 유향으로 번성했던 게 맞긴 한가 봐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 모래에 이렇게 파묻혔다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조사 결과 우바르가 들어섰던 곳의 지하에서 거대한 석회암 동굴이 발견됐고요. 1세기 무렵 폭우가 쏟아지자 결국 석회암 동굴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도시가 땅 밑으로 꺼져버렸던 겁니다. 석회가 물에 약하니까 주저앉은 거네요. 저 당시에 만약에 저런 일이 있다라면 저걸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냥 신이 덮었다라고. 혹시 옛날에 그런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했겠어요? 과학적으로 모르니까 신이 분노한 줄 알겠어. 하루아침에 그렇게 도시가 얘기할 수 주저앉아 있을 것 버리니까. 뭐. 전설로만 전해졌던 고대 도시 우바르. 과연 싱크홀에 묻히기 전 우바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쉽고 8위 공개합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한 물 이것 발견. 트로이 전쟁을 그린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를 각색, 배우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스 역을 맡아 사상 최대의 대격전을 벌였던 영화 트로이 기억하시죠? 너무 재밌었어. 너무 리얼하게 잘 그렸어. 뭐 영어로도 많이 알려지고 그리스 신화로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이 트로이 성을 열기 위해서 오디세우스가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함락을 시켰다. 그렇죠. 이게 트로이의 목마인데 그렇죠. 이게 실화 아닙니까?
고대 그리스 영웅 서사시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은 1870년 독일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 트로이의 흔적을 발견하며 트로이 전쟁 역시 신화가 아닌 역사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그런데 트로이 전쟁이 실제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또 하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설처럼 전해졌던 트로이 전쟁의 산물, 고대 도시 테네아. 그런데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전설의 도시 테네아의 흔적이 실제로 발견된 겁니다. 트로이라는 곳은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실존 지역으로 확인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증거가 더 나왔다는 거잖아요. 2018년 그리스 문화부에 따르면 672제곱미터 면적의 유적지를 발견. 테네아 형식으로 추정되는 문과 대리석, 거주 공간과 도로를 비롯해서요. 무덤에서는 보석, 장신구, 200개의 도금된 노잣돈 등 와, 도시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번성했네. 과거에 저 정도라면 엄청나게 번성한 거죠. 근데 저게 테네아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 도시가? 좋은 질문입니다. 뭐 테네아가 새겨져 있든가. 그간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무늬가 새겨져 있는 도자기 형식과는 다른 심플한 디자인의 도자기가 함께 발견됐고요. 그리고 2명의 태아가 담긴 항아리까지 출토.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인근에 위치한 고대 미케네, 코린트 등 그리스인들의 매장 방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형식이며 테네아만의 문화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발굴 책임자 엘레니 코르카에 따르면 테네아는 신화를 역사로 만들 뿐 아니라 그레코로만 시대의 환상적인 문화의 상징입니다. 라며 트로이 전쟁이 단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역사가 된 신화 속 트로이 전쟁. 어쩌면 많은 전설 속 이야기는 신화를 가장한 인류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7일 공개합니다. 최초의 인류로 불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시작으로 우리 인류를 크게 봤을 때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진화했다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외워온 인류의 진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4월 이 보편적인 진화 과정을 반증하는 신인류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그것도 영국의 저명한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실리면서 학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인류 진화 과정에 없던 새로운 인류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새로 발견됐네? 자, 2007년 필리핀 북부 루손 섬에 위치한 칼라오 동굴 내 석회암 지층에서 성인 2, 어린이 1명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발가락 뼈 등이 발견됐는데요. 이후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과 필리핀 대학 연구팀이 이 화석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5만에서 6만 7천 년 전의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게다가 해당 원인의 치아 역시 호모사피엔스처럼 이전 인류에 비해 그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치아랑 큰 차이 없지 또 않아요? 어금니 크기가? 같잖아요, 그죠? 어금니.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루손섬 칼라오 동굴에서 발견된 화석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현생 인류와 같은 진보적인 측면과 침팬지 등에게서 보이는 원시적인 면이 섞여 있습니다. 발가락뼈를 자세히 보면 확연하게 발가락뼈가 굽어져 있죠. 이처럼 굽은 발가락뼈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인류는 바로 300만 년 전 활동했던 초기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습니다. 그 수백만 년 차이 나는 초기 인류하고 현생 인류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네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사피엔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치아는 저 현생 쪽이고 네. 저 발가락뼈는 초기 인류 형태고. 어떻게 진화 과정의 중간쯤 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런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렬 종대가 아니라 다양한 그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특징이 혼재된 이 신인류는요. 화석이 발견된 루손섬의 이름을 따 호모 루소넨시스라 이름 붙여졌는데요. 5대 인류와 현생 인류의 특징이 공존하는 신인류 호모 루소넨시스. 이들이 살았던 문명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현재 지구상의 대륙이 몇 개죠? 5대양 6계수 아닙니까? 5대양 6대제 남극까지 7대륙입니다. 자, 그런데 1995년 미국의 지구물리학자 브루스 앤딕트는요. 현재 8번째 대륙이 바닷속에 있습니다. 또 아틀란티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틀란티스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그죠? 아까 저기 오 기자가 처음에 얘기한 북극 밑에 대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는 7개 대륙에 이어 8번째 대륙, 일명 질랜디아가 존재한다고 주장. 질랜디아. 그리고 그가 8번째 대륙으로 지목한 곳은 뉴질랜드와 뉴칼레도니아가 있는 오세아니아 지역인데요. 사실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를 비롯한 인근 섬들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륙의 일부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12년 뒤 루엔딕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싣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2017년 뉴질랜드의 지질학 과학연구소 역시 질랜디아가 단순한 해저 지각이 아니라 약 49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8번째 대륙이라고 주장합니다. 어휴, 대박이다. 아, 걔네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게 섬인 일부들이 거구나. 나와 있고 밑에 다 가라앉았다. 그럴 수 있겠네. 자, 해당 연구팀은요, 질랜디아 대륙으로 추정되는 해저에서 약 8,000점 이상의 화석 표본을 채취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육상신물의 화분과 포자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 떠 있었네, 그럼. 진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언더더 씨가 저기네, 사실 상상 속에. 언더더 씨는 저기네. 지난해 9월 질랜디아 대륙으로 추정되는 곳이죠. 뉴질랜드 북섬 타라니키 해안에서 발견된 펭귄 화석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펭귄 화석? 이 펭귄 화석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약 300만 년 전 고대 펭귄의 화석으로 추정. 해당 연구팀에 따르면요, 이 고대 펭귄들은 현대 펭귄들의 조상격으로 과거 오랜 기간 질랜디아에서 서식하다가 지각 변동으로 대륙이 가라앉자 남반구 곳곳으로 흩어진 거라고 합니다. 야, 그럼 질랜디아라는 대륙이 있었다는 실제로 얘기네. 육지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다 밑에 가라앉았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라는 상당히 좀 근거가 있네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펭귄 죽으면 뜨죠? 아니, 그러니까. 또 뼈가 되면 또 가라앉죠. 가라앉지. 그럼 걔가 가라앉아서 된 거 아니에요? 예? 땅이 올라온 게 아니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땅 안에서 발견된 화석이다. 땅 아니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5일 공개합니다. 멕시코 수중 동굴에서 발견된 모모. 멕시코 수중 동굴에서 13,000년 전 유해 발견. 멕시코 유카탄 반도 수중 동굴 6월 9구 이상 발견. 2007년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는 의문의 단서를 제공해준 13,000년 전 소녀 나이아 유고를 비롯해서요. 최근 15년간 약 10,000년 전에 멕시코에 거주한 원주민들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10,000년 전 유골? 아니, 난 그 10,000년 전이라는 것도 신기하고 수중동굴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거기서 인류의 뼈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유골을 연구 분석하던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든 한 가지가 있었으니 이 좁은 동굴에 대체 왜 들어간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드디어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서가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오, 그럼 이제 그들이 사망한 원인도 나올 수 있겠고. 그렇죠. 그죠? 그들이 살아갔던 세상의 문명도 혹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연구팀이 유카탄 반도 수중 동굴에서 발견한 무언가. 이건 광산을 채굴한 도구 같은데? 무려 12,000년 전 광산의 흔적이었습니다. 광산? 선사시대에 광산 채굴해서 뭐해? 자, 그럼 이곳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대체 만여 년 전 이 광산에서 무엇을 채굴했느냐? 바로 붉은 빛을 띠는 광물, 대자석이었습니다. 대자석. 야, 근데 저 대자석은 뭐에다 쓸 수 있을까요? 정말 염료 아니면 정말 생각이 안 나네요. 현재 대자석은 자외선 차단제, 방충제 등의 염료로 사용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대자석으로 벽화를 그리는데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신기한 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 역시 대자석을 이용해 동굴 벽화를 그리거나 몸치장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아니, 옛날에 인도하고 우리나라 언어 놀이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인도에서 쓰는 말 중에 우리 말도 있다고 그랬고. 그것처럼 하나의 문명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4위 공개합니다. 연못 아래 잠든 2000년의 비밀. 중국 저장성의 작은 마을 롱유. 이 마을에는 바닥 없는 연못이 있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품은
2000년 전 연못의 비밀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1992년 이 마을의 주민들은 바닥 없는 연못의 실체가 몹시 궁금했던지 연못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17일에 걸쳐 연못의 물을 다 빼낸 마을 주민들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혹시 그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터널을 발견했나요? 오, 거기다 돌을 던져봤더니 총소리가 났나요? 아니면 거기서 3m짜리 아니 거인이 공룡을 나왔나요? 탄 거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연못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거대한 수중 동굴이었습니다. 진짜? 높이 20에서 40m, 1000에서 3000 제곱미터 규모로 총 24개가 발견이 되며 진짜 크다.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자, 2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동굴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 아닌 사람이 오로지 끈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인공 동굴이라는 점입니다. 이야. 그리고 이 룽유 동굴 안에는 정교한 조각뿐 아니라 교량과 계단, 기둥까지 발견됐지만 신기하게도 이 모든 작업에 불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진짜 누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일부러 물 안에다가 묻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믿길 정도예요. 아니, 그러기에는 부피가 너무 커요. 근데 규모가 너무 크잖아. 한 개도 거의 아니고 도시인데? 24개 동굴을 그냥 끌로 이렇게 이걸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 요즘 기술로 저걸 저렇게 파내려가도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이곳을 조사한 고고학자들은 동굴에 햇빛이 드는 시간 동안에만 작업했을 거라고 추측. 하지만 왜 굳이 전기도 장비도 없던 당시의 기술력으로 힘들게 수중의 대규모의 동굴을 만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잘 보존될 수 있었는지 무수한 의문만 생기게 됩니다. 룽유 동굴은 왕가의 무덤이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채석장이나 저장고였을 겁니다. 자, 하지만 왕실의 무덤이라면 있을 법한 유물들이나 매장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돌이나 얼음을 채석했다면 어떻게 수중까지 돌과 얼음을 운반할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 어떤 역사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신기하다. 정말 저게 만약에 물속에 있고 저 안에서 저걸 조각해냈다면 거기서 나온 돌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오냐고. 아니, 그리고 어떻게 저 물 안에서 저걸 그것도 너무 어려워. 잠수 뭐 스쿠버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분이나 잠수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됐고. 국가적인 어떤 권력이 주도해서 저걸 만들었다면 기록이 거의 있어요. 진시황릉 수준의 공사인데 그러면 기록이 기록이 있겠죠.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쉽고 3일 공개합니다. 한! 자, 이제 두 개 하나죠. 한! 2대1 혹은 1대1. 하하, 기회가 남아 있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12세기에 건립된 이후 크메르 제국, 앙코르 문명의 번영을 상징했지만 그 옛날 도대체 어떤 기술력으로 이 앙코르와트를 세웠는지, 크메르인들은 어디에서 살았으며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살았던 도시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밝혀야 할 숙제입니다. 진짜 신비한 곳이야, 저는. 그 규모와 수준 정말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2012년 호주 고고학 연구팀은 여의도 면적의 655배에 해당하는 총 19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약 1000년 전 중세 도시를 발견했고요. 이 도시들은 679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의 규모에 필적할 것으로 추정. 어허. 그리고 학계에서는 동남아시아 역사를 뒤집을 새로운 발견이라며 들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이 전설로 존재했던 크메르 제국의 잃어버린 도시를 찾았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도시가 바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비문으로 전해지던 전설의 도시. 서기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세워졌다고 알려진 곳. 앙코르 이전보다 앞서 세워진 크메르 제국의 최초의 수도. 마헨드라 파르바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메르 제국의 앙코르보다 앞선 대도시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연구팀은 이곳에서 왕궁과 피라미드 형태의 사원, 연못 등을 발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크메르 제국의 힘의 원천이자 상징인 물을 이용하는 수력 시스템이 대규모로 발견. 우와. 크루들이 앙코르와트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연구팀은
수로들이 비록 원활하게 작동되진 않았지만 앙코르 문명이 만든 인공 호수의 근간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1000년도 전에 세워진 도시지만 구조물들이 규칙적인 너비의 격자무늬 배열로 정교하게 세워진 도시임이 밝혀졌는데요. 즉 이는 과거 크메르인들이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라는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 같은 발견은 미지의 문명이었던 크메르 제국이 그간 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오래전부터 발달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점, 제국의 번영과 그 규모가 방대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물을 다스리는 건 권력의 상징이라 크메르 제국이 그 정도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네. 혹은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인프라가 없었을 텐데 수로와 앙코르 같은 사원들을 다 만든 거죠. 대단하죠. 그 연구를 통해 조금 이런 의문들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으시고, 자, 1위 후보 하나씩 남았죠?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우리가 배운 인류 최초의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역사를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형 좀 바꿔. 모두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탄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신문명이 발견된 겁니다. 황하 외웠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다음에 겐지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는데, 와, 발견이 여태 왜 안 된 거야? 어디에 있었기? 어쩌면 인류 역사를 새로 쓸지도 모르는 신문명은 인도 구자라트주에 위치한 캠베이만의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인도구나, 인도. 바다 아래에 있었어? 2001년 인도 국립해양기술원이 해양 오염도 측정을 위해 음파 탐지기로 해저 촬영을 하던 중 바닷속에 뭔가 직사각형의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고대 도시의 터로 추정되는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물 수십 개를 발견했는데요. 와, 저거는 사람이 만든 거네. 당시 인도 해양 고고학의 최고 권위자인 라오 박사와 전문 다이버들이 투입돼 조사한 결과 댐으로 추정되는 건축물과 댐? 전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망대, 에이. 곡물 창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요. 와. 심지어 주거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지금의 하수도 시설과 매우 흡사한 통로와 도로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해저 도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죠? 그중에 이 인도의 해저 도시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아니, 억지를 부리지 말자고요, 우리가. 증거 앞에서. 이 당시 조사팀은 이 해저 도시에서 발견한 도자기, 조각상, 난로 재료 등 약 2,000점의 유물을 인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작은 나무 화석이 발견됐고요. 이 나무 화석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이 나무 화석의 연대는 기원전 7545년에서 7490년 사이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나무 화석의 탄소 연대에 따르면 이 해저 도시의 문명이 인류의 4대 문명보다 앞선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시작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나무 화석이라고 하는 게 저 해저 도시의 유적이 맞을까요? 이게 흘러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이 나무 화석의 용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요. 그렇지. 나무 화석과 이 해저 도시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도 캠베이만에서 발견된 해저 도시. 과연 그 도시는 인류 최초의 문명 도시였던 걸까요? 신비한 황금의 도시, 마추픽추의 나라, 잉카 제국. 13세기경 건국 초기엔 페루 근교를 지배하다가 15세기 말에는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 거대 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잉카 문명에 수많은 유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 자체가 미스터리 그 자체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잉카 문명의 비밀을 파헤치러 대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잉카 제국이 본격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1911년 미국의 고고학자인 하이럼 빙언에 의해서 페루에서 고대 도시인 마추픽추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몇백 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면도칼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맞닿아 있는 돌들. 마추픽추의 건설 시기가 1450년경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정교한 건축술이 있었다는 게 충격 그 자체, 미스터리였습니다. 진짜 어떻게 저 위로 저걸 가져가냐고. 그리고 평지에다가 저걸 다 쌓아서 뭘 지었다고 해도 놀라운 거긴 해요. 근데 저 2,400m 뭐 정말 높은 산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오죽하면 외계인 소리 나오겠습니까? 의문은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 잉카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농사도 뭔가 최첨단인가요? 여기도 뭐 최첨단 뭐 농기계 이런 게 나오나요? 잉카인들이 농기구로 사용한 것은 철이나 청동기가 아닌 바로 돌! 그들은 돌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미 조선시대에는 쟁기도 있고 낫도 있고 호미도 있고 다 쓸 텐데. 자, 심지어 한때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했던 잉카 군대의 주 무기 역시 총 등의 최첨단 무기가 아닌 돌도끼와 나무 곤봉! 임진왜란 때 조총 들고 외구가 쳐들어왔는데. 맞습니다. 야, 정말 시대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밸런스가 너무 깨지네. 결국 석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잉카 제국은 16세기 철기로 무장한 스페인 군대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문명보다 훨씬 뒤늦은 석기 문화와 훨씬 앞서 나간 초고도 과학기술을 동시에 지녔던 잉카 문명.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일 공개합니다.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 죽음의 비밀. 2011년 5월 미국.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 Tonight, I can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the world that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peration that killed Osama bin Laden, the leader of Al-Qaeda, 네, 당시 뉴스가 a 생각이 terrorist 납니다. who's responsible for the murder of thousands.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미국 뉴욕의 심장부를 습격한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 테러의 배후인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의 행방을 추적해왔습니다. 하지만 미 당국의 첩보 작전에도 그의 행방은 오랜 세월 오리무중. 그런데 무려 10년 뒤인 2011년 미국 특수부대의 참수 작전으로 파키스탄에서 갑작스럽게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됐다는 소식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정의가 실현됐다는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뭐 잡혔어야 하는 인물이었죠. 맞아요. 네, 너무나 다행이었고 당시 그래도 미국은 빈 라덴을 생포해서 이 법정에 세우는 게 사실 목표였는데 생포가 아니고 이제 작전 중에 사살됐다는 소식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진짜 맞아?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꽤 많았어요. 네. 그런데 더욱더 미스터리한 건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아라비아해에서 그를 수장했다고 발표.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그의 시신을 수습한 겁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점은 미국의 행보가 과거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과거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경우에는 2003년에 미국에 의해 체포된 뒤 재판 과정과 그가 처형되는 순간까지 낱낱이 공개하며 일말의 생존 가능성도 남기지 않았는데요. 이를 두고 사람들은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을 두고 미국이 무언가를 숨기는 게 아니냐? 석연치 않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뭐 음모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거 뭐 자작극 아니냐, 그렇죠. 뭐 테러 자체가 조작된 거 아니냐.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에 미국은 시신을 특정 지역에 매장할 경우 테러리스트의 성지로 변질되거나 추종자들이 시신을 탈취할 것을 우려, 그리고 시신 사진을 공개할 시 자칫 이슬람 테러 단체들의 반발과 보복 공격을 우려한다고 발표. 하지만 이 발표 역시 후세인 때와는 사뭇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2006년 후세인 처형 당시엔 저항 세력을 무력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처형된 후세인의 시신 사진을 공개했던 것과는 달리 오사마 빈 라덴의 경우 너무나도 상반된 입장을 보여 더욱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그 후세인 때 기억나거든요. 저런 사진을 공개도 돼 싶을 정도로. 재판 때 막 얘기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빈 라덴의 죽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미국은 CIA의 얼굴 인식 기술과 오사마 빈 라덴 가족의 DNA와 대조를 통해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않아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8위 공개합니다. 스웨덴판 쉰들러, 그의 최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000명이 넘는 유대인을 구했던 오스카 쉰들러. 그런데 당시 헝가리에서도 수많은 유대인의 목숨을 구했던 또 다른 쉰들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울 발렌베리. 자, 그런데 수많은 목숨을 구한 영웅인 그의 최후는 약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죠? 이름 처음 들어보죠? 네. 전쟁 당시 유대인들의 참상을 목격했던 라울은요, 1944년 7월 외교관 자격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 그는 30여 개의 안전가옥을 임대하거나 스웨덴의 보호 여권을 발급하는 등 약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구해낸 부다페스트의 천사였습니다. 당시 독일 나치군은 라울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지만 중립국인 스웨덴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스웨덴 외교관이었던 그에게 함부로 위협을 가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련군에 체포된 그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그리고 라울을 체포한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던 소련 정부는요, 약 12년이 지난 1957년에서야 약 12년이 지난 1957년에서야 1947년 7월 17일에 라울이 모스크바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 증명서나 유해 등 그의 사망을 입증할 자료를 내놓지 않아 의문을 남겼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흘렀다는 게 문제고요. 그렇죠. 소련이 라울을 잡아간 건 맞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미스테리한 점은 평소 그를 눈엣가시로 여긴 독일군이 아니라 오히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적군이었던 소련이 또 중립국인 스웨덴의 외교관을 체포했다는 것이죠. 소련이 라울을 체포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진 가운데 뜻밖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라울은 미국의 스파이였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제거한 거죠. 라울이 미국의 스파이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요, 1996년엔 라울이 CIA의 전신인 OSS의 비밀 첩보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듯 2000년 러시아 당국은 새로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라울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처형된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갑자기? 스파이를 잡았으면 그냥 처형했다고 말해도 되는데 심장마비라고 속이기까지 하고. 뭔가 속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같은 편 스파이면 우리 편인 거잖아. 웃기잖아요, 그게. 뿐만 아니라 그가 사망했다고 알려진 1947년이 한참 지난 1980년대까지 소련 내 감옥, 정신병원 등 여러 곳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기도 했지만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했지만 쓸쓸하게 홀로 생을 마감한 천사. 그에겐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호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7일을 공개합니다. 스웨덴 미스터리 잠수함 소동. 2014년 10월 17일 스웨덴 해군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스웨덴 영해인 스톡홀름 군도 해역에서 정체모를 잠수함이 3차례나 발견이 된 겁니다. 이후 스웨덴 국방부는요, 해당 지역에 약 200명의 수색 병력을 배치, 헬리콥터, 기뢰 탐지선 등을 동원하는 등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야, 적국의 잠수함이 저기까지 왔다고? 저건 거의 뭐 전쟁 선포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 스웨덴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는 해당 미스터리 잠수함이 러시아 군 소속 잠수함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그 이유, 당시 스웨덴의 감청기관이 스톡홀름 군도와 발트에 위치한 러시아 영토 칼리닌그라드 사이에서 결정적인 신호를 포착. 그리고 그 신호는 러시아 군이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비상 주파수 대 비밀 교신으로, 즉 조난 구조 신호였던 겁니다. 따라서 스웨덴은 러시아 잠수함이 스웨덴 영해에서 조난당한 것으로 추측했던 건데요. 근데 영해 침범은 잘못된 거죠. 근데 진짜 러시아 잠수함이 조난당한 상황이면 일단은 구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을 살리고 봐야죠. 그런데 말이죠. 네. 이번 사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요, 자국 잠수함은 스웨덴 영해를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러시아 군 소속 잠수함은 국제 해역에서 계획대로 임무를 수행했고, 또 러시아 함정과 관련된 어떤 비상 상황이나 사고가 없었다고 일축. 자, 러시아 국방부는 네덜란드의 잠수함 브루인 비스호가 최근에 스톡홀름 인근에 있었다고 주장. 그러나 네덜란드 해군 역시 미스터리 잠수함이 목격될 당시
브루인 비스원은 스톡홀름 군도에 없었다며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일단 정체불명의 잠수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난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하죠? 누가 구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과연 그날 발트해 스웨덴 스톡홀름 군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6위를 공개합니다. 로커비 테러의 진범은 누구인가? 1988년 12월 21일 런던발 뉴욕행 미국 여객기가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폭발. 아유. 탑승객 전원과 로커비 지역 주민까지 총 270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닌 테러로 판단. 미영 합동수사팀은 일명 로커비 테러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진 쪽에도 민가가 있었나 보네요. 피해를 또 입었었던 거죠. 아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네요. 네. 자, 사건 발생 3년 뒤인 1991년 미영 합동수사팀의 발표. 로커비 사건은 리비아 정보당국이 자행한 테러입니다. 1986년 미국의 리비아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리비아가 로커비 테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테러 용의자로는 M항공의 대표 칼리파 파미아와 항공사 직원으로 위장한 리비아 정보요원 알 메그라이를 지목. 이들이 시한폭탄을 숨긴 카세트 녹음기를 몰타해서 뉴욕으로 탁송한 뒤에요. 런던에서 여객기에 실리도록 공작했다고 추론했는데요. 테러의 증거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시한폭탄 장치 파편, 그리고 폭탄과 같은 가방에 있던 옷. 그 사람이 우리 상점에서 그 옷을 산 것 같아요. 몰타의 한 상인이 그 옷을 리비아 정보요원에게 판매했다는 주장이 유일한 증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이 옷을 여기서 사갔다라는 건 너무 애매한 표현이지 않나. 저 기억이 나나 그리고. 당시 일각에서는 리비아가 아닌 이란을 로커비 테러 배후로 지목했는데요. 앞서 그해 7월 페르시아만에서 미 해군이 이란 여객기를 전투기로 오인 격추한 사건에 대한 보복 테러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첩보원 중 마르완 압둘 크리사트의 차량에서 로커비 테러 당시 기폭장치로 사용된 기압식 타이머가 발견됐는데요. 하지만 독일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그를 석방했습니다. 야, 근데 이거 타이머가 나왔는데 왜 증거 불충분이죠? 난 타이머가 훨씬 신뢰감 있는 것 같은데. 그 상인의 증언보다 훨씬 그렇죠. 신빙성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당시 리비아 당국은 미국의 용의자 신병 인도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로 리비아를 강력히 압박. 결국 경제난에 허덕이던 리비아는 로커비 테러 책임을 인정했고요. 1999년 테러 용의자들을 인도받은 스코틀랜드 법원은 2001년 알 메그라이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복역 8년 만에 석방된 알 메그라이. 종신형이에요. 아니 8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종신형 받은 사람이 나올 만큼의 세월도 아닌데. 희생자 수를 생각해봐. 8년은 아니죠. 당시 스코틀랜드 법원은 암 판정을 받은 알 메그라이에 대한 인도적 석방이라고 밝혔지만요. 일각에서는 알 메그라이가 범인이 아니니까 풀어준 거 아니냐라며 의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알 메그라이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 그가 석방될 당시 리비아 국민들은 로커비의 영웅이 돌아왔다라며 그를 환대했습니다. 억울한 희생자인가? 아니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아닌데 8년이나 가두는 건 그건 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리비아 국가 산업에서 이제 산유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유엔에서 이제 경제 압박을 했으면 힘들긴 했을 텐데 그래서 테러 책으로 그냥 인정을 해버린 게 아닌가.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그래서 뭐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사건이 좀 의심스럽네요. 수수께끼가 가득한 로커비 테러 사건. 과연 리비아는 억울한 희생양이었던 걸까요? 사건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5위 공개합니다. 폭격에도 살아남은 지구 최강 모모. 지난해 5월 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 어제 아침 세턴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턴은 우리에게 하나의 시대를 상징했습니다. 78년 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한 생명이 숨졌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전쟁 영웅? 그러니까 모두 추모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요. 아하. 영웅이 아닌가. 영웅이다. 자, 그러면 생전의 그 세턴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네? 악어? 여기요?
뭘 저기요? 네? 그러니까 저 악어께서 악어께서 존칭으로 올라갔습니까?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겪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많죠. 당연히 많죠. 네. 내가 말이야, 이 차 대전에서 히틀러 베를린 살았죠. 히틀러는 다 했어라, 임마, 자식아, 임마. 84세 고령으로 숨진 악어 세턴이. 야, 84세. 때는 바야흐로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 11월 당시 영국군이 독일의 베를린을 급습. 무려 넉 달 동안 자그마치 45,517톤의 포탄으로 무자비하게 폭격을 했습니다. 이 베를린 대공습으로 인해 무려 4천여 명의 사망자와 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 베를린의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는 큰 피해가 발생했죠. 그냥 뭐 네, 도시가 촉박하죠. 날아갔네 진짜. 네. 그런데 우리의 생존력 갑 악어 세턴은요. 대공습으로 동물원에도 포탄이 떨어져 수많은 동물들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인 1946년에 한 영국군 병사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무려 3년이나 버티며 생존했습니다. 그래도 태우긴 했지만 어쨌건 전쟁은 끝났고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몸집이 저렇게 큰데. 난 안 잡힌 게 너무 신기해. 도마뱀도 아니고 어떻게 악어가 안 잡혀? 이후에 영국군 병사에 의해 모스크바 동물원에 정착했던 세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에이, 이 히틀러의 악어 기분 나빠. 이번에 세턴을 괴롭힌 건 루머. 과거 세턴이 베를린 동물원에 있을 당시 히틀러의 애정을 듬뿍 받는 수집품이었다는 소문이 돈 겁니다. 헐. 이에 방문객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을 고비를 맞았지만 다시 한번 기사회생. 아니 그렇다고 악어한테 돌멩이를 던지냐? 히틀러가 데리고 키운 악어였다 하더라도 쟤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어쨌든 세턴은 참 기부한 삶을 살았네요, 진짜. 그렇죠. 말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도 피해자인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악어 세턴의 미스테리한 생존력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헐? 사실 세턴과 같은 미시시피 악어종의 평균 수명은요. 30년에서 50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세턴이 숨진 나이는 84세였던 겁니다. 장수하셨네요. 진짜. 근현대 역사를 함께하며 전쟁의 비극을 지켜봤던 악어 세턴. 과연 악어의 눈에 비친 인간의 전쟁,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분쟁 지역에서 모모된 배우. 1930년대 영화 로빈 훗의 모험 등에 출연하며 활극의 왕자로 불렸던 할리우드 1세대 액션 배우 에롤 플린. 그리고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은 아들 숀 플린은 1962년 영화 캡틴 블러드의 아들에 출연하며 배우로 주목받았지만요. 연기의 회의감을 느껴 돌연 활동 중단. 그리고 그가 새롭게 선택한 직업은 종군 사진 기자였습니다. 아, 대단하다. 용기가 어마어마한 용기인데. 전장 속에서도 그걸 기록하는 자리잖아요. 딱히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무기를 삼아. 그러니까 비무장으로 전쟁터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1970년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의 영토 분쟁이 벌어지자 플린은 취재를 위해 현재 호치민 지역인 당시 베트남의 사이공으로 향했습니다.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종군 기자였던 플린은 다행히 무사히 취재를 마칠 수 있었고요.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 데이너 스톤 기자와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 이후 플린과 동료 기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잡힌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영토 분쟁 중인 곳이니까 위험하긴 하잖아요, 국경 같은 경우엔. 근데 종군 기자는 그게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 영혼이 아니니까. 플린이 실종된 이후 목격자는커녕 그들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없었고 그들의 시신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헐. 결국 미국 정부는요. 두 사람은 베트콩에게 1년 넘게 잡혀 있다가 캄보디아의 무장 군사 조직에 넘겨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이 반군에게 넘겨져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을 제시.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84년 공식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플린이 실종되고 20년이 지난 1990년 캄보디아의 한 마을에서 몇 년 동안 미국인 2명이 살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살았나 보다. 그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억류된 채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억류된 채. 동료 기자였던 팀 페이지는 즉시 캄보디아의 상케 카옹 마을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마을에 살던 한 미국인이 자기가 배우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어머, 배우 아들 미국인이 캄보디아에 있을 가능성이 저 당시에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냥 그 사람 아니에요? 플린이네, 플린. 맞죠? 자,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플린의 행방을 찾아다닌 페이지. 마침내 베이메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플린과 동료의 것으로 추측되는 무덤을 발견했는데요. 그 무덤에 남아있는 유해를 분석한 결과 실종된 플린과 동료 스톤의 체격과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 그런데 말입니다. 수년에 걸친 DNA 조사 결과는 불일치. 그러던 중 2010년 3월 플린의 행방을 찾던 영국의 한 탐사팀은 캄보디아의 캄퐁참 지역에서 거대한 외국인 무덤을 발견. 드디어 플린을 찾았나 싶었지만 모든 DNA를 분석한 결과 플린의 DNA와 불일치. 결국 플린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 답답하네 진짜.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3일을 공개합니다. 러시아 예카테리나 궁에 있는 바로크 예술의 최대 걸작, 호박빵. 18세기 초 값비싸고 진귀한 보석인 호박을 무려 6톤가량 투입해 방 전체를 장식해서요. 황금빛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한, 저게 벽지가 아니라 진짜 보석이라고요? 그림 같지 않아요? 그냥 저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약간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말문이 막혀버릴 것 같아요. 들어가는 순간 몇 개 가져오려고요 라고 할 줄 알고 나는 도둑도 아니고 손버릇이에요? 몇 개 뜯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보존이 좀 잘 돼 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기술로 최고의 기술로 만드는 예술 작품인 거잖아요. 저 자체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보석방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호박방에 닥친 시련. 사실 현재 예카테리나 궁에 있는 호박방은요. 러시아 정부가 1979년부터 24년에 걸쳐 무려 약 87억 4천만 원을 투자해 복원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 호박방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감쪽같이 실종! 여전히 그 행방이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누가 가져갔네. 근데 그게 한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아닌데. 6톤이면 6톤. 트럭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941년 예카테리나 궁을 점령한 독일군은요. 와, 이게 말로만 듣던 호박빵이야?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야, 다 가져가자. 호박방을 장식한 값비싼 호박들을 강탈, 당시 독일령이었던 퀘니스베르크의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1945년 연합군이 퀘니스베르크를 폭격, 이로 인해 성 곳곳이 파괴되며 호박방의 행방도 묘연해진 것입니다. 와. 당시 파괴된 성의 잿더미 속에 일부 호박 조각이 발견되며 호박방은 폭격으로 소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와. 아까워.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6톤이나 되는데 일부만 또 뭐 조각만 나온다는 게 나는 이것도 약간 의심이 돼요. 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딘가에 호박방이 존재할 거라고 굳게 믿었고요. 호박빵이 퀘니스베르크의 비밀 벙커 내부에 숨겨져 있대. 아니야. 제3국으로 옮겼는데 거기 점령한 미군이 가져갔대. 호박방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2015년 폴란드 바우브지흐 인근에서 나치가 빼돌린 황금 보석을 운반했다고 알려진 일명 황금 열차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사라진 호박방이 이 황금 열차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바우브지흐에는 황금 열차도 호박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폴란드 당국의 발표로 결국 미스테리로 남은 호박방의 행방. 하지만 보물 헌터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도 호박방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2위 공개합니다. 정말 그 바다에 이것이 있었을까?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7월 30일 북대서양. 독일의 U-28 잠수함이 영국 군함들을 감시 중이던 바로 그때 폭탄을 싣고 프랑스로 향하던 영국의 수송선 아이베리안호가 포착됐고요. 곧바로 U-28 잠수함은 수송선을 향해 두 발의 어뢰를 발사. 이후에 영국 아이베리안호는 엄청난 굉음을 내며 폭발 후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 도대체 저게 뭐야? 바로 아이베리안 호의 잔해 속에서 무려 20m에 달하는 바닥 괴물이 몸을 비틀어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바닥 괴물은 좀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아니, 좀 기껏 특질한데 말도 안 된다. 아니 취재가 약간 비논리적이네. 비논리적이라니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건데.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고래나 아, 큰 어떤 저 수상 생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착각해가지고 그걸 괴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당시 바다 괴물을 목격한 U-28 잠수함의 선장이 쓴 항해 일지를 보면요. 4개의 다리 끝에는 물갈퀴가 달린 발이 달려 있었고요. 꼬리는 뾰족했으며 머리는 주둥이로 갈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는 형태였다. 저건 이제 상상도를 그린 건데 증언을 보고 그런 네네. 거잖아요. 좀 머리는 좀 악어처럼 그려놨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정체불명의 바닷괴물이 목격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18년 스코틀랜드 근처 대서양 바다를 항해하던 독일 UB-85 잠수함의 윈터 크레치 선장의 증언에 따르면요. 뿔이 있고 날카롭고 반짝이는 이빨을 가진 바다 괴물이 보트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듯 2016년 스코틀랜드 남서부의 스트렐라 해안에서 실제 UB-85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난파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다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제 저런 다큐를 좀 많이 보는데 완전 심해. 와, 별 이상한 애들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는 30m짜리 갈치 알죠? 되게 가끔 떠오르는 거. 그 뱀 용처럼 같은 생긴 거. 거. 용처럼 생긴 거. 그래. 30m짜리 갈치면 진짜 용이죠. 그리고 지난해 2월 스코틀랜드의 한 해안가에서는요. 목이 긴 생물의 해골이 발견되는 등 척추가 엄청 길다. 북대서양 인근에서 여전히 괴물과 관련된 미스터리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미 남북 전쟁 잠수함 미스터리. 1800년대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도 잠수함이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미국 남북 전쟁에 투입되기 위해 1863년 건조된 잠수함 H.L. 헌리호. 남북연합군이 개발한 비밀 병기 잠수함으로요. 길이 12m, 높이 1.2m밖에 되지 않아 사람이 몸을 최대한 움츠리고 겨우 기어 들어가야만 했고요. 엔진도 없어 손으로 직접 프로펠러를 돌려야 했지만요. 아우 뭐야, 안 들어가고 말지 저거. 야, 근데 당시 1800년대입니다. 아니 손으로 가서 얼마나 가? 네. 바닷속 비밀 병기로 당시로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막강한 무기였습니다. 그렇겠네요. 하긴 레이더 같은 것도 없죠. 물 밑으로 공격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저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위협적인 존재긴 하죠. 그렇습니다. 1864년 2월 17일 북부 군함 후사토니코에 접근한 헐리오는 어뢰 투하에 성공. 그런데 말입니다. 후사토니코를 침몰시킨 뒤 공격 성공 신호까지 보낸 헐리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지로 귀환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찰스턴의 앞바다에서 영영 모습을 감춰버린 승조원 8명과 헐리호. 아무래도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물이 새지 않았을까. 저 당시 기술력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지 않았을까? 지쳐 죽었다. 못 오는 거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아, 올라갈 힘이 없다고? 그렇죠. 자, 헌리오의 행방이 베일을 쌓은 가운데 1995년 4월 드디어 미국의 한 탐사선이 헌리호를 발견. 그리고 2000년 8월 헌리오를 인양하며 실종 136년 만에 헌리오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864년 거야 저게? 그럼 뭐인지 알 수 있겠네요. 조사 딱 해보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인양된 헌리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혼란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 바로 아니 잠수함 안에 유해가 그대로 있어요. 침몰 당시 전사한 38명의 유해가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좁은 공간에서 질식사. 그래 산소가 떨어진 거야. 산소가 떨어졌다. 왜냐하면 또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 그 산소 소모량이 늘어났을 텐데 뭐 맞네. 요즘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계산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산소가 질식사야. 떨어진 거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미국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당시 헌리오의 침몰 당시 상황을 재현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의 조사 결과 폭발로 인한 엄청난 압력이 헐리호에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기잖아요. 네. 충격으로 선원 사망할 정도면
배는 멀쩡하네. 야, 근데 뭐 기술력이 대단하긴 한데 너무 좁다. 너무 가깝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손으로 저걸 저었어야 되니까 최대한 물의 저항을 줄이려고 디자인했을 것 같아요. 그랬나 보다. 해전 역사에서 큰 기록을 남긴 헌리호의 침몰 미스터리. 과연 그날 헌리호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소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1을 공개합니다. 모모에서 사라진 토끼섬의 비밀. 일본 히로시마와 시코쿠 사이에 위치한 오쿠노시마 섬. 둘레 약 4.3km의 이 작은 섬의 또 다른 이름은 토끼섬. 섬 안에 사는 천여 마리의 토끼를 만나기 위해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쿠노시마 섬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섬의 둘레가 4.3km면은 여의도보다도 훨씬 작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토끼가 1,000마리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작은 섬에 유독 토끼가 많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요, 과거 오쿠노시마 섬에는 20명 남짓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갑작스레 오쿠노시마 섬을 찾은 일본군들이 주민들을 섬 밖으로 내쫓은 뒤 급기야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아니 굳이 뭐 잘 살고 계신 왜 주민들을 내쫓죠? 여기를 군인들이? 뭔가 비밀 군사 용도로 활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대체 그 이유가 뭐냐? 192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1945년까지 오쿠노시마 섬에서는 아주 은밀한 공장이 가동됐는데요. 그 정체는 독가스 제조 공장. 일본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할 독가스를 실험하고 제조할 비밀스러운 장소로 이곳 오쿠노시마 섬을 선택했고요. 16년간 약 6,600톤의 독가스를 제조, 군사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당시 지도에서 오쿠노시마 섬을 치우기까지 했습니다. 731 부대 하면서 인체 실험했지. 저런 독가스 쓰지 말아야 될 무기를 만들었지. 참 참혹하네요. 자, 설에 의하면 당시 토끼를 이용한 극악무도한 독가스 동물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일본군은 공장을 폐쇄한 뒤 섬을 떠나고 당시 살아남은 토끼들이 번식하며 지금의 토끼섬이 됐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쌍한 얘기네요, 진짜. 진짜 뭐 썰이고 추정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토끼섬이 된 이유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 토끼들의 조상들이 독가스 실험에 다 이용당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혹시 섬에 사는 수많은 토끼가 이 잔혹한 역사의 미스테리를 간직한 비극적인 전쟁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9위 공개합니다. 히틀러 모모모 미스터리. 두 기자님은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장면. 권총 자살. 권총 자살. 네. 1945년 4월 30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폐색이 짙어지자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연인이던 에바 브라운과 함께 청산가리를 복용한 뒤 권총으로 자살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다음 해 소련군에 의해서 매장됐던 히틀러의 유골이 발굴, 이후 2000년 러시아 국가기록보관소에서 총탄의 흔적이 남은 그의 두개골을 보관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만 이후에 그의 죽음은 수많은 의혹과 음모론을 불러 모았습니다. 승전에 보여준 모습은 아주 강인한 모습이었는데 그가 나약하게 그냥 아무리 코너에 몰렸다고 해도 자살했다는 거를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 설마? 그런데 말입니다. 2009년 히틀러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증폭시키는 연구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고고학자인 닉 벨란토니 교수가 러시아 국가기록보관소에 보관돼 있던 히틀러의 두개골 그리고 그의 혈흔이 남은 소파에서 샘플을 채취해 DNA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지. 히틀러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은 40세 미만의 여성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에바 브라운 아니야? 일단 히틀러라고 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연인인 에바 브라운의 두개골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브라운의 알려진 사인은 총상이 아니었고요. 해당 두개골이 에바 브라운의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히틀러의 두개골을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 미스터리였어요. 왜 거기가 있는지. 근데 그것조차 뭐 분석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음모론이 더욱더 스물스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9년 뒤인 2018년
미스터리함을 더욱 증폭시키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러시아가 보관 중이던 두개골이 히틀러가 사망 1년 전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 속의 두개골의 모양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전했고요. 게다가 러시아가 보관 중이던 히틀러의 치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그의 치아 일부에서 독극물의 흔적까지 발견됐다며 히틀러가 독극물을 먹고 권총으로 자살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40대 미만 여성의 두개골을 하면서요. 같은 두개골로 조사한 건데 미국과 프랑스의 연구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러시아가 보관하고 있는 두개골은 정말 히틀러의 것일까요? 만약 아니라면 그 두개골의 정체는 뭘까요?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8위를 공개합니다. 게임 광고 소문의 진실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진주만 공습 사건. 당시 미국은 188대의 항공기가 파괴되고 군인 2,000명 이상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보았고요. 역사상 최초로 자국의 영토가 공격당한 것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였던 거죠. 자국의 영토가 공격을 당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저 진주만 습격 때문에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한 거니까. 미 전역이 전시 태세에 돌입, 잔뜩 긴장한 가운데 한 광고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보시죠. 뭐야 이거? 주사위 아니야? 진주만 공습이 있기 16일 전인 1941년 11월 22일 한 잡지에 실린 이 주사위 게임 광고가 사실은 진주만 공습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게 예고라고? 왜 그렇지? 누가? 흰 주사위에는 XX, 12, 24라는 문자가 또 검은 주사위에는 0, 5, 7이라는 문자가 쓰여 있죠. 자, 여기서 XX는 죽음을 상징하고 주사위에 새겨져 있는 숫자 12와 7이 진주만 공습 날짜인 12월 7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탐조 등의 밤하늘을 비추는 듯한 그림과 함께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공습 대피소에서 긴 겨울밤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기 밑에 있네. 가공식품, 양초, 물병, 비타민 등도 잊지 마세요. 어머. 아니 근데 사실 미국은 공습 대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미국은 저건 영국이나 프랑스 애들이 주로 있었던 거고. 자국 영토가 공격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 그림 자체도 대피소에 있는 모양 아니에요? 이렇게 좀 어두컴컴한 데서 모여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FBI가 조사에 투입. 광고를 낸 잡지사를 조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광고 사본이 잡지사에 전달될 당시 이를 의뢰받은 직원은 누가 광고를 의뢰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요. 수수료 역시 현금으로 전달을 해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냄새 나네, 냄새 나. 아, 냄새 난다. 어쨌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FBI가 사건에 관여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광고 의뢰인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게 되는데요. 누구예요, 누구? 해당 광고가 실린 또 다른 신문사에 광고 수정 요청 연락이 온 겁니다. 오! 그러나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 자, 신문사에 연락을 한 건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주사위 광고는 단지 홍보 목적이었을 뿐이라고요. 남편이 게임 광고를 만들 당시 본인도 함께 디자인에 참여했다며 진주만 공습 예고서를 부인했지만요. 사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습 2주 전에 이제 광고가 게시된 것도 이해에 불구하고 광고를 만든 사람도 사망했다고 그러고. 저기 진짜 이상한 그림이라니까.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7위를 공개합니다. 베트남 전쟁 초기인 1962년 3월 14일 약 90명의 군인을 태운 미군 수송기 플라잉 타이거 라인 739편은요.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목적지인 베트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현재 위치를 보고하라. 739편 응답하라. 마지막 교신으로부터 몇 시간 후 739편은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 태평양 한가운데서 감쪽같이 실종되는 전대미문의 실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사고가 발생한 날은 맑은 날씨로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고요. 739편이 실종된 곳은 전투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2개의 불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사고 당일 739편의 비행 지점 인근 바다에서 항해하던 라이베리아 유조선 승무원들이
하늘에서 밝은 섬광을 목격했으며 불에 휩싸인 2개의 물체가 바다에 빠졌다고 증언한 겁니다. 추했나 보다. 그러니까 잔해가 이제 2개로 박살이 나면서 폭발이 일어났거나. 네. 이게 근데 외부의 공격이 없으면 그게 힘들거든요. 실종된 739편을 찾기 위해 미 함대와 공군 등을 투입. 약 8일간 태평양 52만 제곱킬로미터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시신이나 잔해 등 그 무엇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수정인데. 그러게. 그리고 1년 후 미국 민간 항공국은 비행 중 파괴된 것으로 보이나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739편이 전투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며 베트남전 참전용사기념관에 739편에 탑승한 군인들의 이름 등재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섬광은 일부러 저기 격추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뭐 만든 것 같고 다른 데 이제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군수송기라는 게 뭐 내부에 적이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주변에 잔해가 없었겠네. 진짜 미스터리하네. 1968년 6월 15일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지나던 미군의 순찰함. 그런데 이런 비행기가 아군을 공격 중. 지원바람, 지원바람. 순찰함은 정체불명의 비행체에게 공격을 받아 침몰했고요. 안타깝게도 5명의 사망자가 발생.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호주군의 구축함 역시 비무장지대에서 의문의 비행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침몰한 순찰함을 뒤따르던 2번째 순찰함에 타고 있던 군인들에 따르면 그날 밤 의문의 비행체가 발견됐고 곧바로 앞서가던 순찰함이 파괴되면서 밝은 빛이 터져나왔어요. 당시 미군은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적군의 헬리콥터라고 불렀지만요.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미군과 호주군의 적군인 베트콩의 헬리콥터가 출격했다거나 아군의 헬리콥터가 비행했다는 보고도 없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없었다는 얘긴데 그럼 뭐지? 아니 뭐 적군도 아니고 뭐 비행 기록도 없다 그러면 의문의 그 비행체는 있었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미 공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후로 사고 지점인 비무장지대에서 약 30개의 이상한 불빛의 움직임을 발견. 이 수상한 빛은 6차례나 목격됐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빛은 밤에만,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됐다는 겁니다. 진짜 외계생명인가? 그리고 베트남 전쟁 당시 군인들의 의문의 불빛과 함께 목격한 비행물체 중 일부는요. 당시 500km 속도의 미군 비행기보다 3배 빠른 속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의문의 불빛과 정체불명의 비행체에 대해 UFO가 배들을 공격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거 말고 할 소리가 없다, 진짜.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5위 공개합니다. 하늘로 사라진 뭐뭐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7월 31일 오전 8시 30분경 연합군의 프로방스 상륙작전에 필요한 지도 제작용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 이륙한 정찰기 P-38 라이트닝. 그런데 해당 정찰기가 그 어떤 구심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해당 정찰기 실종 사건에 전 세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이 조종사의 정체였습니다. 응? 조종사가 누구길래 전 세계가 떠들썩해져요? 자, 이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요. 유명합니다. 전쟁 영웅? 일단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입니다. 해밍웨이. 생텍쥐페리. 생텍쥐베리와 해밍웨이. 생텍쥐베리. 그걸로 가시겠어요? 본인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둘 중에 답이 있어요. 생텍쥐베리. 이거 마침 내가 뭐 주려고 그랬는데 진짜지? 뭐 줄 건데? 어? 뭐 줄 건데? 5,000원 주지 뭐. 실종된 조종사의 정체는 바로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입니다. 제 원래는 파일럿이었죠. 아셨어요? 네, 전 알고 있었습니다. 오호. 1939년 육군 정찰기 조종사로 활동한 뒤 국제우편 항공기 조종사로도 일한 베테랑 조종사였던 생텍쥐베리. 베테랑이었던 그가 아무런 무전도 없이 사라진 데다가 심지어 그 어디에서도 그의 시신이나 정찰기의 파편조차 발견되지 않자 그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경력이 되게 많은 베테랑이었거든요. 네.
뭔가 소설처럼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무전도 없이. 그러니까. 네. 감쪽같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자, 먼저 생텍쥐베리의 자살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생텍쥐베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증언했고요. 그리고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독자들은 그가 작품 속 어린 왕자처럼 그의 별을 찾아 자살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사실 뭐 작품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판타지도 있고 또 약간 쓸쓸하기도 해서 네. 죽음에 대한 뭔가 환상적인 의미 부여를 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실종된 지 54년 뒤인 1998년 프랑스 마르세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의 그물에 은팔찌 하나가 감겨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요. 인식표가 있었네. 그렇죠. 2004년 생텍쥐베리가 탔던 정찰기의 제조 번호가 찍힌 부품까지 발견되며 실종 60년 만에 미스테리했던 그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한 남성의 충격적인 고백. 제가 생텍쥐베리의 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독일 공군 조종사였던 호르스트 리페르트가 1944년 7월 31일 프랑스 남부 해상을 비행하던 중 P-38 라이트닝을 발견하고 격추했고 이후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자신이 격추한 비행기 조종사가 생텍쥐베리였음을 알게 됐다고 인터뷰한 것이죠. 왜 하필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60년이 지난 2008년에 이걸 또 밝힙니까? 화속 전쟁 미스터리 19 4위를 공개합니다. 나치 1급 전범의 이중 생활. 아르헨티나의 산부인과 의사 헬무트 그레고르, 파라과이의 알프레도 마이엔, 브라질의 수의사 볼프강 게르하르트. 사는 곳, 직업, 이름도 모두 다르지만 사실 이들은 모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였습니다. 맹겔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친위대의 장교이자 의사로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끔찍한 인체 실험을 자행한 1급 전범입니다. 진짜 정말 인간에게 포기한 악마 중에 악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인간적이죠. 정말 나쁜 사람이죠. 독일의 패망을 직감한 맹겔레는 아우슈비츠를 탈출해 도주했지만 결국 연합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맹겔레는 나치 친위대가 아닌 독일 국방군 옥장을 하고 가짜 신분증을 제시, 감쪽같이 신분 세탁을 해 연합군을 속였습니다. 이후 그는 고향 바이에른에서 4년간 농부 행세를 했습니다. 잘도 도망쳤죠. 교활한 거죠. 근데 4년이나 고향에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점점 수사망이 좁혀오자 위기를 느낀 맹겔레는 1949년 아르헨티나로 도주. 이번에도 역시 헬무트 그레고르라는 가명으로 여권을 발급해 유능한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했습니다. 대단하다. 교활. 와, 아니 사람을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죽여놓고 저기서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체포가 안 됐어요? 자, 1960년 이번에는 알프레도 마이엔이라는 이름으로 파라과이로 도주. 그 다음엔 우루과이로 도주하며 신출귀몰한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정보는 또 알고 미리 도망을 친 거지? 사교계 인맥이 뭐 엄청났겠죠. 아 진짜 좀 악마 같은. 근데 아주 남미에서 그냥 이 나라 저 나라로 아주 잘도 도망 다녔네요. 짜증난다. 1959년 맹겔레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도피처는 브라질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볼프강 게르하르트라는 친구의 이름으로 이 마을에 정착했던 것이었습니다. 무려 30여 년간 도피하며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산 맹겔레. 그러나 그를 찾아냈을 때 맹겔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인 1979년 68세 나이에 수영을 즐기다가 심장마비로 익사한 맹겔레. 너무 편안하게 가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악행을 생각했을 때. 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에이. 근데 이것도 뭐 조작됐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것도 그러게. 사실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죽은 척하면서 딴 데로 또 도피했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 사람의 생각을 보면. 있죠. CIA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덤 속 유골을 꺼내 DNA 조사를 한 결과 그의 정체는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가 맞았습니다. 이게 정말 A급 전범이 천수를 누리다가 집에서 편하게 놀다 죽은 게 너무 짜증나요. 와, 근데 어떻게 도망 다녔냐. 정말 기가 막혀.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1951년 6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북한군이 점령한 강원도 도솔산을 탈환하기 위해 투입된 국군 해병대 제1연대. 하지만 당시 북한군은 2개의 사단으로 병력이 4,200여 명에 달했고요. 북한군이 수많은 지뢰를 매설한 탓에 해병대는 전투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북한군과 육탄전이 수시로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전투 중에 적에게 다량의 무전기까지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 아, 어떡하냐. 적군이 우리나라 말 다 알고 있는 상대 아니겠습니까? 뭐 통신 체계를 다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갑자기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수적 열세와 작전 노출에도 불구하고 도솔산 전투는 우리 국군의 승리로 끝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작전 유출로 인해 폭격에 실패하는 일이 발생하자 해병대는 작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때 아, 그래. 우리한테도 비밀 병기가 있었어. 적의 감청으로부터 작전 보안을 지켜내기 위해 당시 대대장이었던 공정식 사령관이 기막힌 비책을 떠올리는데요. 클로츠 가당 보면 튼튼한 소낭이 나옵니다게. 그뒤서 또 단편으로 돌아상 도르봉갑서. 제주 말이야. 제주 말이지. 혼자 없어 얘. 이 도솔산 전투 비밀 무기의 정체는 바로 제주어 교신. 야, 진짜 북한도 진짜 머리 깨졌겠다, 진짜. 알아서 뭔 소리나, 애가. 그러니까 이게 한 30%가 캐치되니까 더 짜증나는 거지. 아예 안 들리면 상관이 없는데. 조사나 뭐 중간중간에 주어나 이건 들리잖아. 좀 가서까지는 알겠어. 근데 뭐 소멍서 돌아가면서 뭐 이러는데 뭔 소린지는 모르겠잖아. 야, 더 짜증나, 더 짜증나. 들으면 글로 쓸 수는 있어요. 아, 쓸 수는 있지. 뭔 얘기인지 모르지. 야, 그 아이디어 어떻게 그 생각을 진짜 하시지? 평소 전쟁사를 즐겨 읽던 공사령관은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군이 인디언 나바호족의 언어를 암호로 사용했던 것을 떠올려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요. 뭐야, 너 역시. 다행히 당시 해병대 주축이었던 해병 3기와 4기생 대부분이 제주 출신이어서 비밀스럽게 제주어 교신이 가능했던 겁니다. 야, 또 북한군은 제주 출신이 오히려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아요? 지리적으로. 그렇게 도솔산 전투는 17일간의 혈전 끝에 북한 인민군 2,263명을 사살하고 북한군이 점령했던 도솔산을 탈환하며 한국 해병대의 대승리로 끝이 났고요. 도솔산 전투의 승전을 이끈 제주 출신 군인들의 비밀 작전은 승리의 역사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부터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두 기자님은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이 물체가 어떤 걸로 생각되시나요? 우주선이요. 딱 발사하게 생겼는데 밑에? 항공모인가? 종 모양이라고 해서 실제로 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비밀스러운 물건의 실체를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때는 2000년 폴란드의 군사 전문 저널리스트 이고르 위트코우스키는 익명의 폴란드 정보요원으로부터 비밀 프로젝트 문건을 입수, 그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저 벨의 존재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아, 근데 이 벨의 용도가 어쨌든 되게 궁금하네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연합군의 움직임을 다 관찰하려고 한 거죠. 저걸로? 네. 자, 놀랍게도 이 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직접 개발, 완성이 임박했던 비밀 장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체포된 나치 친위대 장군 자콥 스프른베르크에 따르면요. 나치에서는 벨을 연구한 프로젝트를 디글로케라고 불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000톤급 메가탱크, V2 로켓 등 신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했던 나치는요. 특히 이 벨을 완성시키기 위해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투입, 아주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뭐야, 저거? 일명 디글로케라는 암호명으로 불린 벨의 정체는 바로 타임머신. 이게 어떻게 1위 후보야? 아, 엽기적인 그녀야? 아니, 죄송한데 그건 타임캡슐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타임머신. 아, 타임캡슐. 한 2년, 머신.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게 역사적인 그녀입니까?
벨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요. 단단한 금속으로 둘러싸인 벨의 내부는 수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두 개의 실린더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면서 시공간의 왜곡이 발생, 그렇게 생성된 시간의 터널을 통해 과거 또는 먼 미래로 이동할 수 있고요. 심지어 반중력 시스템을 이용해 달, 화성 등 우주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저 프로젝트 한 취지가 너무 소름 돋는다. 노르망디 작전 한 3시간 전에만 돌아갔어도 몰살이죠.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2010년 10월 15일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 상공의 UFO 출현. 2010년 11월 4일 UFO 출현으로 중국 항저우 샤오산 공항 폐쇄.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UFO. 그런데 이 UFO들이 외계인의 소형이 아닌 나치의 비밀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UFO처럼 속도도 우리 현재 기술보다 훨씬 빠르고 막 방향 전환도 급격히 되는 그런 종류의 비행 물체를 만들었다면 필승이죠. 그러면 하늘을 장악하는 거지 완전히.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네. 그럼요. 아무도 못 따라오죠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 말 독일의 폐색이 짙어가던 시기에 히틀러는요. 지금 전쟁에서 우리 독일이 비록 밀리고 있지만 최후의 부대가 남아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패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최후의 부대, 일명 라스트 바탈리온이 세계를 다시 점령하는데 근래에 발견되고 있는 UFO들이 나치의 라스트 바탈리온이 만들어낸 비밀 무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치 친위대 에너지 연구부서에서는 1935년도부터 과학자들을 대거 투입, 비행 접시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요. 결국 하우네부라는 이름의 비행 접시 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야 이게 성공했다고? 그렇죠. 일단 생긴 거는 우리 맨날 사진에 나오는 그 뭐 UFO 발견했다, 뭐 목격했다 그 사진에 나오는 거랑 똑같긴 해요. 똑같네, 이게 진짜. 공문서입니다. 공상과학 영화 같아. 자, 이런 각종 소문을 통해서요. UFO는 나치가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 개발한 비행 접시일 것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그리고 2004년 12월 5일 독일의 대표적인 비일간지에서는 UFO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나치가 개발한 비행 물체였다라고 보도했고요. 심지어 독일의 공영방송사에서는 나치의 UFO 의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당시 나치가 개발한 비행 접시가 시험 비행하는 모습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우와. 어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나오면 딱 UFO 아니냐고. 아니 독일 대표 일간지하고 공영방송사에서 보도할 정도면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지금.